경찰서 안 묵직한 정적. 남연이는 말없이 밀폐용기를 꺼냈다. 이국, 그날 밤 이걸 먹고 쓰러졌습니다. 형사의 손이 멈췄다. 연희는 낮게 또렷하게 말했다. 이걸 끓인 사람 제 며느리입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애가 뭘 넣었는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날 살려둘 생각은 없었다는 겁니다. 남연이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목소리를 높이는 법도 먼저 나서는 법도 없었다. 살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그래 알겠다였고 가장 많이 참고 넘긴 말이 에이 뭐 그런 걸 가지고였다. 남편 박성규는 고집이 세고 무뚝뚝한 사내였다. 세상엔 남자 말이 법이라 믿는 전형적인 1세대 가장.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한없이 물러지고 아내에게는 밖에선 큰 소리 쳐도 밤이면 텃밭에 물도 대신 주던 그런 남자였다. 하지만 그는 10년 전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세상을 떴고 그때부터 연희는 혼자였다. 큰아들은 군 시절 사고로 먼저 보냈다. 연희가 한동안 사람도 못 만나고 밥도 제대로 못 먹던 시절이었다. 그나마 남은 아들 박형진은 다행히 착실히 성장해 도시에서 직장 잡고 결혼까지 하며 독립했다. 연희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전화 오는 날이면 날씨 이야기를 하며 웃었고 손자 사진이 오면 거실 TV 밑에 잘 꽂아두었다. 그녀는 그런 식으로 사는데 익숙해졌다. 사람들 말로는 외로워 보인다고 했지만 정작 연희는 그래도 다 내 자식 잘 돼서 사는 거면 된 거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며느리 송지윤을 처음 만난 날을 연희는 아직도 기억한다. 첫인상은 조용하고 차분했다. 하지만 무언가 정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었다. 밝게 웃지도 않고 질문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날 연희가 말없이 내민 고기전 앞에서 지우는 저희는 이런 건 잘 안 먹어요라며 미간을 찌푸렸다. 형진은 그런 지윤을 감쌌다. 지훈이가 음식 가리는 게 많아. 엄마, 섭섭해하지 마. 연희는 아무 말 없이 고기전을 다시 접시에 담았다. 그 순간 느꼈다. 이 아이랑은 평생 가까워지긴 어렵겠구나. 하지만 시어머니로서의 도리를 저버리진 않았다. 명절마다 반찬 싸서 보내고 겨울이면 손수 뜬 목도리를 택배로 붙였다. 지우는 감사합니다라고 문자 하나만 보냈다. 전화는 한 번도 온 적 없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칠순. 아무 기대도 없었다. 형진도 평소처럼 엄마 요즘 건강 괜찮아? 라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윤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저희가 생일상 한번 차려드릴까 해서요. 그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부드러웠다. 연희는 잠시 말을 잃었다. 지윤이 이렇게 먼저 전화를 건 적이 있었던가? 그녀의 입에서 생일상이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다. 잠깐의 침묵 후 연희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고맙다. 내가 뭐 그런 걸 바란 건 아닌데.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로 준비해 볼게요. 형진 씨도 시간 비웠고요. 지윤의 말투는 여느 때보다 사근사근했다. 그 말 한마디에 연희는 괜스레 마음이 설렜다. 토요일 오후 연희는 깨끗한 외출복을 입고 머리도 곱게 넘기고 도시로 나섰다. 아들 집 현관에 도착했을 때 지윤은 웃으며 문을 열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오늘 저녁은 제가 좀 신경 써봤어요. 실내는 정갈하게 정돈돼 있었고 식탁 위에는 보기만 해도 정성 가득한 음식들이 줄지어 있었다. 잡채, 미역국, 조기구이, 소갈비찜, 월남쌈까지. 이 집에 들어와 이렇게 많은 반찬을 본 건 처음이었다. 이게 다 뭐냐, 귀찮게. 연희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만 골랐어요. 갈비찜은 한우예요. 지우는 젓가락을 챙기며 정중히 식사 자리를 권했다. 형진은 옆에서 엄마, 우리 지훈이 이틀을 부엌에서 살았어라며 거들었다. 식사가 시작되자 연희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했다. 정말 맛있었다. 지훈이 이런 솜씨가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간도 딱 맞고 정갈했다. 하지만 식사 중반쯤 연희는 속이 갑자기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등이 서늘해졌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어지럽네, 왜 이러지?
연희는 수저를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지우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다가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기름지게 했나 봐요. 그녀의 얼굴은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다. 형진은 얼른 연희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엄마, 너무 급하게 드셔서 그래. 물 좀 더 마셔봐.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그날 밤은 속이 뒤틀리고 가슴이 조여드는 듯해 잠을 설친 채 시골로 돌아갔다. 그리고 며칠 후 지우는 다시 전화해 왔다. 어머니, 곰국 좀 끓였어요. 반찬이랑 같이 가져다 드릴게요. 그 목소리는 또 부드러웠다. 이번엔 더 이상하게. 며칠 후 송지우는 두 손 가득 보자기를 들고 남현이의 집에 도착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한 차림새의 말투까지 한층 밝았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곰국 씻겠어요. 연희는 마루에서 황급히 문을 열었다. 지우는 웃으며 들어왔고 탁자에 곰국이 담긴 밀폐 용기와 반찬 여러 가지를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제가 도가니를 좀 오래 고아봤어요. 뽀얗게 잘 나왔죠? 이거 드시고 기운 좀 차리세요. 지우는 부엌에 물컵을 가지러 가며 연희의 집 안을 둘러보았다. 낯선 시선, 마치 무언가를 재는 듯한 눈빛. 하지만 연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이 순간, 그래도 내 며느리가 마음을 조금은 열었나 보다는 안도감에 젖어들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지우는 예전엔 잘하지 않던 말도 꺼냈다. 형진이 요즘 많이 지쳐 보인다는 말, 본가에 자주 못 오게 되어 미안하다는 말. 연희는 그 말들 하나하나가 뭉근하게 마음을 풀어주는 듯했다. 어머니, 이따 저녁엔 곰국 데워 드세요. 반찬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속 불편하신 거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우는 그렇게 말하며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돌아섰다. 연희는 문 앞까지 배웅한 뒤 작은 한숨과 함께 혼잣말을 내뱉었다. 이제야 좀 사람 사는 느낌이네. 해가 지고 저녁이 찾아왔다. 연희는 곰국을 냄비에 데우며 맛을 보았다. 진한 국물 맛, 그리고 특유의 감칠맛이 입안을 감돌았다. 이건 정말 잘했네. 밥을 말고 김치를 곁들여 숟가락질을 하던 연희는 몇 술째 되지 않아 이상함을 느꼈다. 속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느낌, 가슴 쪽이 뻐근하고 시야가 아른거렸다. 왜 또 이러지? 그녀는 이마를 짚었다.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손끝에 감각이 사라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방바닥에 쓰러졌다. 세상이 천천히 기울었고 그대로 의식이 꺼졌다. 아침 이웃집 사금자가 텃밭에 쓸 호미를 빌리기 위해 들렀다가 문이 반쯤 열린 것을 보고 들어섰다. 그리고 거실 한복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연희를 보고 경악했다. 연희야! 연희야! 이게 무슨 일이야? 사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다. 구급차가 오고 연희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의사는 말이 없었다. 오랫동안 의식을 잃은 환자에게 말할 수 있는 건 그저 기적처럼 살아났다는 것뿐이었다. 이튿날 저녁, 병실 문이 열리고 형진과 지훈이 들어섰다. 형진은 다급하게 엄마의 손을 잡고 울먹였고 지훈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은 채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갑자기 그렇게 쓰러지실 줄은. 연희는 지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말은 걱정스럽지만 그 눈동자는 너무나 평온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얼굴. 그 순간 연희는 지난 생일 저녁에 이상했던 느낌과 지금의 이 상황을 단번에 연결시켰다. 같은 복통, 같은 어지러움. 그때는 모른 척 넘겼지만 이건 다르다. 다음 날 병실 안에서 연희는 사금자를 조용히 불렀다. 금자야, 내 냉장고 안에 지윤이가 준 곰국 그거 좀 꺼내줘. 혹시 모르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어줘. 아무한테도 말 말고. 금자는 표정을 굳혔다. 왜? 그게 뭔데? 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나중에 말할게. 아직은 말 못하겠어. 근데 금자야, 그 국 꼭 가지고 있어줘. 알겠지? 며칠 뒤 연희는 퇴원을 미루고 혼자 병원을 빠져나왔다.
손에 공국이 담긴 밀봉 보온백을 들고 조용히 경찰서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마음은 단단했다. 모든 의심이 사실이 아니길 바랐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아무도 믿지 않는 자신이었다. 경찰서에 도착한 남연이는 공국이 담긴 밀봉 용기를 두실스레 꺼내놓았다. 이 국 좀 조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걸 먹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 없었고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담당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혹시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연희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며느리입니다. 제 아들 박형진의 아내 송지윤이요. 국은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다. 초기에는 경찰도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 가족 간 식사에 대한 고의성 입증은 늘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희의 말투엔 망설임보단 오래 누르고 있던 직감에서 나온 분노가 섞여 있었다. 며칠 뒤 국과수로부터 분석 결과가 도착했다. 용기 안 공국에서 검출된 것은 아코니네컨의 투구꽃 뿌리에서 추출되는 맹독성 알칼로이드였다. 치사량은 성인의 경우 단 몇 밀리그램에 불과하고 섭취 시 급성 심장 부정맥, 마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 물질이었다. 이건 음식에서 나올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형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일반 식재료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고의로, 그것도 명확히 독성을 알고 넣은 겁니다. 연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멀리 창밖을 바라보다 아주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 아이가 날 죽이려 했어요. 이후 경찰은 송지윤의 일상과 인터넷 기록, 재정 상황 등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지윤은 최근 몇 달간 한방 약초의 독법, 심장 독성 식물, 상속순위 변경, 이런 검색어를 자주 조회한 흔적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 한약재 판매 사이트에서 우슬근, 백굴채와 함께 투구꽃뿌리 건조 세트를 구매한 기록도 있었다. 물론 송지윤의 명의는 아니었다. 하지만 배달 주소는 정확히 그녀가 사는 아파트였다. 경찰은 지윤의 주변을 더 파고들었다. 그 결과 지윤이 최근 부동산 사무소를 방문해 남연희 명의의 도심 노른자 땅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형진도 모르게 혼자서. 그 땅은 수십억 가치가 있는 구시가지 재개발 예정지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가 등장했다. 지윤이 버린 택배 박스. 그 안엔 생약제 취급 주의사항이 적힌 소형 전단지와 투구꽃 뿌리 포장지 일부가 남아있었다. 지문도 일치했다. 그제야 경찰은 송지윤을 소환했다. 연희에게 공국을 만든 날의 행적, 재료, 그 모든 과정에 대해 물었다. 지윤은 시치미를 뗐다. 곰국팩이 있어요. 마트에서 파는 거. 거기에 도가니 넣고 그냥 끓였어요. 형사는 그 곰국팩 제조사에 연락했다. 해당 제품엔 투구꽃이 들어갈 가능성은 0%였다. 재차 묻자 지윤은 조금 짜증 섞인 말투로 말했다. 아니, 제가 왜 그런 걸 넣어요? 저도 먹었다고요. 같이 앉아서 어머니랑 김치도 나눠 먹었는데요.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송지윤 씨, 드신 그릇, 국물 남아 있어서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그 그릇엔 아코닌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지윤의 표정이 멈췄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고 눈을 피했다. 형사는 그제야 마지막 증거 하나를 꺼냈다. 스마트폰 화면엔 지윤이 검색한 키워드들이 시간순으로 정렬되어 있었다. 투구꽃 효능, 심장독 작용, 노인 약초 중독 사례. 그 화면을 바라보던 지윤은 얼굴 근육이 뻣뻣하게 굳으며 입을 열었다. 그래요, 찾았어요. 근데 죽을 줄 몰랐어요. 그냥 좀 놀라게만 하려던 거예요. 그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순간적인 분노였는지 치밀한 계획이었는지 그건 그녀만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날 밤 경찰은 남연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윤 씨,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법원 판단 기다리는 중입니다. 수화기 너머 연희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네요. 죽었으면
아무도 몰랐겠죠. 그 아이가 뭘 했는지. 송지윤이 구속된 날, 남연이는 병원 침대에 앉아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창 너머에는 잘 자란 감나무가 노란 잎을 흩날리고 있었고, 복도 너머에서는 간호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처럼 보였지만, 연희의 마음엔 오래 묵은 돌덩이 하나가 내려앉는 듯한 묵직함이 남아 있었다. 차금자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엔 보온병과 따끈한 들깨죽이 들려 있었다. 아침도 안 먹었다며? 너 이러다 또 쓰러진다. 차금자는 연희의 손등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연희는 힘없이 웃었다. 금자야, 난 정말 그 아이가 날 미워하는 건 알았지만 죽일 줄은 몰랐다. 이화에서 죽이는 거면 세상 절반은 벌써 사라졌지. 그건 욕심이야. 그냥 탐욕이라고. 차금자의 말은 무겁고 단호했다. 연희는 끄덕이며 조용히 들깨죽을 떠먹었다. 입안 가득 고소한 향이 퍼졌지만 혀끝에 맴도는 건 서늘한 배신감이었다. 며칠 뒤 연희는 퇴원 수속을 밟았다. 형진이 데리러 오겠다고 했지만 연희는 사금자에게 부탁했다. 형진이는 지금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애도 상처 많을 텐데. 사금자는 운전대를 잡고 한마디 던졌다. 형진이는 내 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시골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처음 며칠간 한 발짝도 마당 밖을 나가지 않았다. 텃밭은 잡초가 무성했고 집안 곳곳엔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리만큼 그 풍경이 안정감을 주었다. 누군가의 시선 없이 살아가는 이 조용함. 그것이야말로 연희에게는 진짜 회복이었다. 어느 날 아침 현관문 앞에 형진이 서 있었다. 쭈뼛쭈뼛 들어서며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엄마 밥솥 바꿔야 할 것 같아서. 예전 건 밥이 눌어붙더라고. 연희는 그 말에 웃음이 났다. 내가 이런 것도 보내. 밥솥 상태까지. 형진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미안해. 엄마, 난 왜 그걸 몰랐을까? 지훈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내가 모르는 게 당연했지. 그 아이는 절대 얼굴에 티를 안 냈으니까. 연희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다. 너만은 끝까지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게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어. 그날 모자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된장국에 조기구이, 그리고 형진이 들고 온갖 지은 밥. 조용한 식탁에 두 사람의 숟가락 소리만이 은은하게 울렸다. 식사를 마치고 형진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엄마, 지훈이랑 이혼할 거야. 이젠 못 살겠어. 그 얼굴 다시는 못 보겠어. 연희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아들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분노와 상처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형진아, 누구 탓만 하지 마. 지금이라도 내가 나한테 와줘서 그걸로 됐다. 형진은 눈시울을 붉혔지만 애써 웃었다. 엄마, 내가 이제는 잘할게. 그날 밤 연희는 이불을 덮으며 처음으로 살았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을 정리하던 연희는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교도소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송지윤 수신자. 손끝이 떨렸다. 열어보니 길게 적힌 자필 편지. 처음 몇 줄만 읽었을 뿐인데도 그 안엔 반성도 후회도 없었다. 어머니는 늘 저를 무시했죠? 당신 같은 시어머니 밑에서 제가 어떻게 숨을 쉬었는지 지금도 모를 겁니다. 이 모든 건 당신 탓이에요. 편지를 덮은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 그 편지를 천천히 구겨 종이봉투에 넣었다. 불을 붙여 천천히 태웠다. 그녀의 얼굴엔 어떤 미련도 남지 않았다. 그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이었다. 편지를 태운 그날 밤, 남연이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맨 뒷장엔 남편 박성규가 생전에 써두었던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땅 정리는 언제든 대비할 것. 형진 몫은 내 뜻에 따라 조정. 연희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선명히 이어졌다.
지윤이 갑작스레 친절해지기 시작했던 그 무렵, 그녀는 단순히 시어머니와 화해하려 했던 게 아니었다. 이 땅에 대한 정보, 그게 시작이었고 목적이었다. 그 땅은 단순한 시골 땅이 아니었다. 한때 군부대였던 터가 민간 매각되면서 생긴 재개발 예정지. 지자체에서 공식 발표가 나기 전부터 소문이 돌았고 땅값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남편 박성규는 그 소식을 미리 알고 있었다. 연희에게조차 말을 아꼈지만 한 장의 등기 서류와 함께 이건 나중에 형진이 몫으로 정리하자는 말을 남겼다. 연희는 그 뜻을 따르기로 했고 10수년 동안 세금만 꼬박꼬박 내며 묵혀두고 있었다. 그런데 지윤이 그걸 알았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시점, 지윤이 은밀히 법무사 사무실을 드나들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그녀는 고령자 재산 이전 절차에 대해 문의했고 연희가 사망할 경우 아들 형진이 어떤 방식으로 상속받는지, 그리고 배우자인 자신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를 집요하게 캐물었다고 한다. 경찰은 그 정보까지 확보한 상태였다. 하지만 정작 연희는 법적 처벌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엔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 하나가 남아 있었다. 바로 형진. 그 아들이 이 땅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알려지면 또다시 형진이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 며칠 후 연희는 형진을 마당으로 불렀다. 작은 나무 탁자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형진아, 엄마가 너한텐 아직 말 안 한 게 있다. 형진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뭔데? 엄마, 너 아버지 살아계실 때 땅 하나 남기셨잖니? 그거 시내에 있는 거. 그게 지금 꽤 큰 돈이 됐더라. 형진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거 예전에 군부대였던데 말하는 거야? 엄마, 거기 그냥 묵은 땅 아니었어? 아니다. 그거 재개발 들어간 된다. 구청에서 공식 고시도 났단다. 연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지윤이 그거 알고 있었어. 그래서 아마 그런 짓을 한 거겠지. 형진의 눈이 흔들렸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지윤이 최근 들어 시어머니에게 갑자기 살가워졌던 이유. 아무 이유 없이 생일상을 차리겠다는 말. 그리고 공국. 그건 죄책감도 미안함도 아니었다. 그저 하나의 투자였고 계획이었다. 형진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엄마, 나 진짜 바보였나 봐. 지훈이 그런 애였다는 거 하나도 몰랐어. 연희는 아들의 손등을 덮었다. 내가 몰라서 다행이다. 그 아이 속을 내가 미리 알았으면 너무 괴로웠을 거다. 그날 밤 연희는 다시 경찰서로 향했다. 자신이 가진 땅의 등기부 원본, 남편이 남긴 메모, 그리고 지윤이 땅을 조회했던 기록들을 모두 제출했다. 그건 단순한 분노의 행동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윤의 진짜 목적을 끝까지 밝혀내고 싶었다. 살인미수 혐의로만 끝나기엔 이 사건은 너무도 철저하고 잔인한 계획 범죄였다. 며칠 후 검찰은 혐의 내용을 정정했다. 단순 살인미수가 아니라 재산상 이득을 노린 계획적 범행, 즉 특수살인미수 및 상속을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 재분류되었다. 형진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나도 이제 나서 볼게. 이젠 우리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연희는 아들의 눈빛에서 비로소 한 남자의 결단을 보았다. 그날 이후 형진은 정식으로 이혼 소송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류만 준비했지만 점점 마음이 굳어졌고 결국 송지윤에게 마지막으로 단 한 번 면담을 요청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내 눈으로 듣고 싶어서 온 거야. 형진은 차분했지만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마주 앉은 지우는 어딘가 여유로워 보였다. 형진 씨, 이제 와서 이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지우는 팔짱을 낀 채 말끝을 흐렸다. 형진은 조용히 물었다. 엄마가 너한테 뭘 그렇게 했다고 죽이려고까지 했어? 그게 내가 말하는 숨막힌 결혼에 대한 보상이야? 지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다. 당신네 가족은 늘 그런 식이었어. 겉으론 점잖은 척, 배려하는 척. 하지만 날 사람 취급해준 적 있었어?
나는 늘 그림자였어. 그림자였다고 사람을 죽이려 한 건 아니잖아.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단지 조금만 쉬게 만들고 싶었어. 그게 영영이 될 줄은 몰랐지. 그 말에 형진의 손이 움찔 떨렸다. 그녀의 말투엔 후회도 감정도 없었다. 오히려 마치 어차피 끝났으니 말하는 식의 태도였다. 그 땅 엄마가 죽고 나면 어차피 당신 몫이었어. 나 그거 조금만 손대려 한 거였어. 너무 욕심냈나? 형진은 두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훈아, 넌 사람이 아니야. 넌 내 아이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엄마는 할머니를 죽이려다 감옥 갔다고 할까? 지우는 눈을 돌렸다. 그 순간에도 눈물이 없었다. 내가 감옥 가도 당신애는 나한텐 안 돌아와. 그 아이도 날 외면하겠지.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니까. 형진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혼 소송 서류 오늘 들어간다. 나도 다시는 너라는 사람 모른다. 그는 등을 돌렸고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곧장 수감시설로 이송되었다. 한편 검찰은 공소장을 정식 접수하며 지훈에게 특수살인미수 외에도 제3범죄 목적 계획성과 보험 사기 미수 혐의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이 추가로 확보한 정보는 충격적이었다. 지훈은 남현이가 쓰러지기 일주일 전 형진의 명의로 사망보험 청약서를 작성하려 한 정황이 있었다. 물론 서류는 미완성 상태로 끝났지만 그 보험 설계사와의 상담 녹취에서 지훈은 이렇게 말했다. 시어머니 건강이 좀 안 좋아요. 요즘 들어 자꾸 쓰러지시고 혹시라도 대비는 해야 하니까요. 남편 이름으로 가입되면 괜찮죠? 이 한마디가 검찰의 기소 이유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계획적 의도, 미수 이상의 치밀한 설계, 재산, 상속, 보험. 그녀는 결국 연희의 존재를 하나의 숫자로만 계산했던 것이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남현이는 증인석에 섰다.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 떨리는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판사를 향해 말했다. 제가 살아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아이가 끓여준 곰국, 제가 끝까지 먹었으면 전 여기 없었을 겁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그녀는 덧붙였다. 한 번도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저 없애야 할 장애물처럼 여겼겠지요. 재판장은 조용했고 지우는 피고석에서 시선을 피한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변호인은 충동적 판단, 우발적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사는 단호했다. 이 범죄는 고의적이며 명백한 계획에 기반한 살인미수입니다.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이는 사람을 없애야 이득을 얻는다는 사고에 기반한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범죄입니다. 재판의 마지막 날, 형진은 증인으로 나서며 말했다. 어머니가 죽었으면 전 이 세상에 저 혼자 남은 줄 알았을 겁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두 눈엔 참았던 눈물이 맺혔다. 지훈이와의 시간, 아이와의 기억 다 지우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엄마 곁에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법정이 정적에 잠긴 순간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고 송지윤에게 살인미수 및 특수상속범죄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내 갈등을 넘어 계획성과 고의성이 뚜렷한 중대한 범죄로 판단됩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형진은 시선조차 주지 않았고 연희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누구의 환호도 탄식도 없었다. 오직 침묵만이 그 모든 과정을 증명하고 있었다. 며칠 후 이혼 절차도 정리되었다. 형진은 법적으로도 완전히 지훈과의 연을 끊었고 자녀 양육권도 확보해 아이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남현이는 한 달 뒤 집 근처 도심 외곽의 작은 주택으로 이사했다. 텃밭이 딸린 단독주택. 크지는 않지만 햇살이 잘 드는 마당에 고추와 상추를 심어두고 아침마다 흙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형진은 주말마다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고, 연희는 마당 그늘 아래서 아이와 그림을 그리고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형진이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엄마 덕분에 산다고 느껴. 연희는 웃으며 밥상을 차리며 대답했다. 너도 이제 날 지켜줄 차례야. 그리고 식탁 위에는 다시 공국이 놓였다. 하지만 이번엔 맑고 깊은 맛만 남아 있었다. 사건이 모두 정리된 후에도 연희는 가끔 새벽녘마다 깨어나 창밖을 보곤 했다. 한때 가족이라 믿었던 며느리가 자신을 향해 버렸던 냉혹한 계산, 그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교도소 송지윤, 발신. 그 안엔 짧은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당신은 아직도 내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연희는 편지를 읽자마자 잿더리에 넣고 불을 붙였다. 그 불길은 단 몇 초 만에 종이를 태워버렸고, 연희는 창문을 열어 바람에 날리는 재를 바라보았다. 이제 넌 없다. 그녀는 다시 자신만의 평화를 되찾고 있었다. 봄이 오고 마당에 봉숭아가 피었다. 손자는 작은 손으로 꽃잎을 따 연희의 손톱에 붙이며 물었다. 할머니, 이거 하면 진짜 소원이 이루어져? 연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진심으로 빌면 언젠간 꼭 이루어진단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남은 생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조용하고 단단하게 살아갈 것이라고.